내성전쟁, 인간과 병원균의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무하마드 자만 교수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홈스 중위 17번. 냉전이 가른 지구의 반대편에서 젊은 군의관 킹 K 홈스 중위도 약제 내성균 감염증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서 홈스는 새로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찾는 일이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찾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홈스는 얼마 전에 해군에 입대한 터였다.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웰 코넬 의대에 진학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명문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당시 해군 신병을 모집하던 허버트 스테클린 대령이 인턴 홈스에게 전화해서 그가 곧 징집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리라고 알려주었다. 홈스는 공중보건서비스단 소속으로 모하비 사막에 파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홈스는 공중보건서비스단에 관심이 없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클린에서 장의를 하와이나 필리핀에 배치해서 거기서 감염증을 연구하게 해주면 의무 복무 기간인 2년 말고 3년 동안 복무하겠다고 말했다. 스테클린은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홈스는 유서 깊은 미 해군 전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배치되었다. 그 이름은 미국 역사에서 특별한 배 미 해군 전함 8척에만 명명되었다. 1775년에 미국인들이 납부한 영국 배도 또 베트남 전이 한창일 때 미 함대에 자랑이던 태평양에 배치된 최초의 원자력 항공 모함에도 그 이름이 붙었다. 홈스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예방 의무 부대로 배정되었고 그곳 군의관들은 병사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감염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홈스는 얼마간은 선상에서 지내야 했다. 진주만에 있을 때에 그는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 강사였던 클레어 폴섬을 찾아갔다. 당시 폴섬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미생물학 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홈스가 연구실에 합류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폴섬 박사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홈스는 하와이 대학교 연구원들에게서 역학을 배웠다. 자, 이렇게 비로소 감염증의 확산은 설명 가능했지만은 세균의 내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홈스는 의사가 성노동자들에게 투여한 약으로 관심을 돌렸다. 임질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투여한 약은 브로카인 페니실린이 아니라 벤자틴 페니실린이었다. 두 가지 약의 차이는 이러하다. 벤자틴 페니실린은 천천히 활성화되어 환자 몸에 오래 머무르지만 브로카인 페니실린은 빨리 활성화되어 환자 몸에서 일찍 빠져나간다. 벤자틴 페니실린은 내성 활성성이 낮은 매독을 치료하는데 안전맞춤이었다. 매독을 치료하려면 몸에 빨리 빠져나가는 약이 써야만 했다. 반면에 임질은 약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었기에 임질을 치료하려면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속효성 약제를 써서 내성균이 선택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홈스는 두 가지 약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임질 환자가 브로카인 페니실린 말고 벤자틴 페니실린을 투여받는다는 사실이 염려스러웠다. 이제 홈스는 두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성노동자들이 엉뚱한 종류의 페니실린을 처방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눈덩이 굴리듯이 불어나면서 수백 만의 임균을 널리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임균은 약제 내성이 있으므로 소량의 처방제는 이겨낼 터였다. 홈스는 내성의 원인을 확신하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더 확인해야 했다. 그는 여러 동네 약국에 가서 성노동자들이 와서 처방전 없이 벤자틴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달라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다. 그의 예감이 맞았다. 약국은 성노동자들에게 페니실린을 저지없이 공급하고 있었다. 감염증이 확산될 뿐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엉뚱한 약을 처방받으면서 내성도 커지고 있었다. 게다가 환자가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똑같이 엉뚱한 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엔터프라이즈호에 가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홈스는 세 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해군을 하여금 질병을 250개 구입하게 했다. 의사의 일일 진찰 환자 1명당 1개꼴이었다.
그리고 고압 멸군기 한 대도 구입하게 했다. 그 기계는 모든 기구를 밤사이에 살균해서 다음날 바로 사용하게 해줄 터였다. 세 번째는 그러한 염색법을 선상진료에 도입해서 군의관이 감염증의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바르게 이루어질 터였다. 비인균 효도염에 걸린 환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받았다. 임질에 걸린 환자는 프로카인, 피니실린, 프로베네사이드 혹은 테트라사이클린, 프로베네시드를 함께 투여받았다. 홈스가 프로베네시드를 추가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펠리신이 효과적이긴 해도 빨리 배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교차 감염률도 뚝 떨어졌다 하는 거래요. 전쟁과 분쟁은 늘 부상과 감염의 전조였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려는 욕구는 종전의학 발전의 촉매가 되었다. 홈스가 했던 조사 활동은 인간이 세균과 싸우는데 꼭 필요했다. 1967년 홈스는 자신이 발견한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꼈다. 홈스는 1960년대에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곳의 현지인들에게 각별히 정이 들었다. 1990년대에 홈스가 그 섬나라에 다시 갔을 무렵 베트남전은 끝났지만 전쟁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홈스와 동료들은 필리핀에 가서 성노동자들의 항생제 내성을 더 조사해 보았다. 홈스는 질병을 확산 패턴과 1990년대에 성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1960년대에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다. 연구팀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간 당시 매우 강력한 항생제였던 그람 양성군 감염증과 그람 음성균 감염증 모두에 효과적이던 10% 플록사신에 대해 필리핀 성노동자들의 내성률이 9%에서 49%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바이에리의 내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선전했던 그 약은 이제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18. 파라나 강은 남아메리카에서 아마존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강이다. 그 강은 브라질의 파라나이바 강과 히우 그란지 강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흐르며 브라질과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자연적 경계를 이룬다. 이어서 지그재그를 그리며 아르헨티나 중부로 흘러든 다음에 로사리오란 도시를 거쳐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흘러간다. 반세기 넘게 로사리오 시민과 기업들은 파라나강을 교통로이자 쓰레기장으로 이용했다. 1964년에는 사람 대변 약 66톤과 소변 약 25만 톤이 날마다 강으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로사리오는 장티푸스가 거듭 발생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대규모 육가공 통조림 공장들도 있었다. 로사리오에서 생산된 통조림 제품은 유럽으로 보내졌고 소고기 통조림은 영국 곳곳의 식료품점으로 보내졌다. 통조림 공장에서는 제조 공정 중에서 케인을 가열했고 뜨거워진 케인을 식히기 위해서 강물을 사용했다. 안전을 위해 공장들은 오염된 강물을 염소로 소독해서 사용했지만 염소 처리장은 1년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냉각 단계의 케인은 방수가 되어야 했다. 오염물질이 내용물에 닿아서 절대는 안 되었다. 한동안은 대체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날 3kg짜리 캔 하나가 윗부분에 작은 구멍이 난 채로 냉각 공정을 거쳤다. 염소 처리되지 않은 물이 캔에 들어갔다. 프로이벤토스 회사가 만든 오염된 대형 통조림은 대서양을 건너서 1964년 5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도착했다. 그리고 유리언 스트리트 중심가의 한 식료품점에 운송되었다. 그 캔에 들어있던 고기 중 절반은 진열창에 나머지 절반은 냉육 판매대에 놓였다. 에버딘에서는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기 시작했고 감염자 수가 늘면서 공포감도 커져갔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에 난무하는 가운데 기자들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간다고 잘못 보도했다. 실제 그 발병 사태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500여 명이 감염되면서 도시 전역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감염으로의 오염된 소고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염된 소고기는 식료품점의 육절기를 거쳤고 육절기는 거기서 팔던 다른 여러 식료 제품과 접촉했다.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앞장선 세균학자는 이브레임 앤디 앤더슨 박사였다. 장티푸스 집단 발병 사태의 원인을 찾아낸 덕분에 앤더슨은 곧바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았다. 1965년에 그는 영국 콜린데일 공정보건소의 한 질환연구소 실장이었다. 그 해에 앤더슨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그는 송아지의 다양한 세균 감염증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주요 항생제 암피실린과 클로람페니콜의 내성이 있는 살모넬라 균을 발견했다. 앤더슨에 따르면 그 살모넬라 균은 인체에서 살모넬라 식중 등을 일으키는 세균조와 같은 종류였다. 앤더슨은 또다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농업 로비단체와 제약회사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앤더슨은 가축의 내성 증가와 식용동물 생산업계의 항생제 남용 때문이며 그의 결과로 인간의 항생제 내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들은 농장주에게 항생제를 팔아 거액을 벌었고 농장주들은 공장식 축산에서 항생제에 의지해 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중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1967년에 미들즈 브루의 웨이스 트레인 병원에서 대장균성 위장염이 발생한 후에 그러한 압력은 더 커졌다. 그 세균 감염증은 암피실린, 스트레프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카나마이신, 설폰, 아미드의 내성을 보였다. 어린이 10명이 죽었고 그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BBC는 그 병을 동물 사료에 함유된 항생제와 관련지어서 보도를 했다. 대정사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항생제의 공신력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당면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앤더슨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앤더슨은 유명하지만 까칠한 인물이었다. 농업원은 앤더슨이 농업계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농장주들을 책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분명 농축산업계는 앤더슨이 위원회에서 배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국 그가 정말로 배제되자 과학계는 격분했다. 비판자들을 달리려고 위원회에서는 유명하면서도 비교적 무난한 다른 과학자 마이클 스완이 자기들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완은 에든버러 대학교의 세포 생물학자이자 부총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위원회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1968년 여름에 발족된 스완 위원회는 농축산업계의 항생제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항생제를 두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감염증의 치료제로 쓰는 고용량 항생제였고 하나는 성장 촉진제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약으로 저용량 항생제였다. 위원회가 보기에 첫째 범주의 항생제 사용 방식에는 딱히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 위원회는 감염증 관리 치료용 고용량 항생제가 아니라 성장 촉진용 저용량 항생제에 주목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약에만 집중했다. 동물치료용이나 농업용으로 쓰이는 약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사항은 앤더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위원회는 항생제를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도 위원회는 대담한 권고사항을 하나 내놓았다. 바로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 권고사항이 담긴 이른바 스완 보고서는 1969년 11월에 나왔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에드워드 히스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권은 권고사항을 시행하여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새 규정에는 큰 허점이 있었다. 산업농가를 편드는 친농업계의 소비사들이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농장주들은 그런 약을 감염증 예방제라는 명목으로 처방받았으나 실은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스완 보고서는 특정 항생제가 동물 성장제로 쓰이는 이를 정부가 먹으려고 유의미한 시도를 한 첫살이었다. 세계가 이에 주목했다. 네덜란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는 곧 이를 본받아서 저마다 법을 마련했다. 이후에 10년간 영국에서는 가축에게 투여한 항생제의 총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관습이 서서히 되살아났고 1978년에는 공장식 축산에 쓰이는 항생제의 양이 10년 전인 앤더슨이 연구에서 지적한 양을 넘어섰다.
세계 곳곳의 당국이 비슷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정치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 그중에 미국에서는 가장 반발이 컸다. 미국 FDA는 국내 공장식 축산 농장의 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사용만이라도 통제하기 위해서 수완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다. FDA 전략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자 중에는 과학자와 힘있는 로비스트들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반발한 곳은 동물보건연구소였다. AHI는 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1941년에 창립되었다. 축산업에 관여하는 미국 제약회사들과 밀접한 연계를 AHI는 의회에서 FDA에 맞서 로비 활동을 효과적으로 벌이는 데 필요한 온갖 자원을 갖추고 있었다. AHI는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아주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고서 성장 촉진용 항생제가 농업에 유용하며 경제에 필수적임을 확증할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AHI는 스튜어트 레비란 비교적 젊은 임상 연구자를 적임자로 보고 그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경제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자, 레비는 AHI가 기대했던 바에 정반대를 입증했고 1976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만국을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연구로 동물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면 항생제 내성이 먹이사슬을 따라서 수직적으로 옮겨질 뿐 아니라 동물 간의 수평적으로 옮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과학계는 이에 감탄하며 주목했다. 학계에서 위상이 높아져가던 레비는 후속 연구 사업에 달려들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선구적인 일이었다. 그가 창설한 항생제 적정사용 연맹은 항생제 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할 때 기댈 만한 기관이었다. 이후에 항생제 남용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유해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임상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다니며 필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유해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임상 보건적 증거가 제시되었고 과학계는 열광했다. 정부, 정치인, 규제당국, 축산업계는 별로 열광하지 않았다. 정부나 정치인이나 여기서는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FDA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마그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각각 이끈 영국과 미국의 보수 정권은 새 규정에 관심이 없었다. AHI는 자기들이 지금 됐던 연구의 결과를 무시하며 인간이 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간혹 예외적인 행동하는 기업이 나타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인간 건강에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급자의 고기만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뭉그적거리며 반규제 정책과 친규제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미국에서는 타성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발전의 걸림돌이었으나 레비 같은 과학자들이 내성이 확산되는 원리를 파악해내고 홈스 같은 임상의들이 기존 항생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소득은 있었다. 여기저기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고 그중에 스칸디니아 반도에서 고안한 계획은 기발했다. 그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임상의와 수의사의 진료 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는 곧 세계적 변화의 본보기가 될 터였다. 이렇게 되었군요. 어떻게 항생제에 대한 서로서로의 의견의 정치자들과 또 실제적인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견해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연어. 노르웨이가 나치 점령하에 놓였을 때에 토레 미트베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노르웨이 해군 장교에서 발명가였는데 아버지가 그는 1938년 11월에 신형 레이더 안테나 설계안을 논의하려고 베를린에 갔다. 독일은 노르웨이보다도 산업 발전이 훨씬 우위였다. 카르스테는 군부 쪽 연주를 이용해서 설계한 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11월 8일에 그는 독일 전역에서 일어난 반유대 폭동, 이른바 수정의 반사건을 목격했다.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국가가 눈 감아준 상황에 그는 가슴 아프고 무서웠다. 카르스테는 독일에 더 이상 머무르거나 나치와 함께 일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튿날에 노르웨이로 돌아왔다.
얼마 후에 전쟁이 벌어지자 카르스텐은 자기가 나치에게 붙잡히면 투옥되거나 살해당하리라고 생각했다. 미트베트 가족은 카르스텐을 보호하려고 폭탄과 군인을 피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다니며 필사적으로 나치를 따돌렸다. 친척 중에는 그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어린 도리의 숙모와 삼촌 가운데 몇 명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참 이렇게 됐네요. 도리가 항생제를 처음 접한 시기는 전쟁 직후에 아버지 카르스텐이 고약한 연쇄국인 감염증을 알았을 때였다. 세계는 카르스텐의 몸 전체로 급속히 퍼졌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의사가 일주일간 날마다 페니실린을 주사한 후에 카르스텐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기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카르스텐이 해군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은 의사들은 그가 노르웨이 최초로 페니실린 100만 옥스퍼드 단위를 투여받았다고 말해주었다. 옥스퍼드 단위는 페니실린 개발 초창기에 옥스퍼드 대학교 던스쿨 연구팀이 고안한 측정 단위다. 최초로 페니실린을 투여받았던 환자 엘버트 알렉산드의 경우에는 투여량이 200 옥스퍼드 단위에 불과했다. 알렉산드는 처음에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카르테는 일주일 만에 완쾌되었다. 이렇게 적은 단위는 안 됐다 이 말인데요. 토레 미트베트가 의대를 졸업한 1950년대 말에 항생제 내성은 이미 알려진 현상이었지만 그에 대응해 시행된 조치는 거의 없었다. 미트베트는 오슬로에 있는 국립병원의 세균학 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임상의들이 특정 임상 샘플의 항생제 감수성과 내성을 판별하려고 사용하는 검사 도구인 진단 디스크를 표준화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샘플 대부분은 여성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여러 감염증 검사용 소변 샘플이었다. 미드베트의 주된 업무는 환자가 일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 치료법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이었다. 1960년대 초에 미드베트는 스웨덴 제약의 회사 아스트라의 신약 암피실린을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세균 세포를 배양하고 표준 진단 디스크로 암피실린을 시험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암피실린은 세균을 신속히 그리고 일관되게 죽일 거라 예상되었으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 약은 때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드베트는 약의 효능이 세균 샘플의 산도에 좌우되는지 조사했다. 그는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이 암피실린을 접하면 그 약에 내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신약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는 안 되었다. 미드베트는 실험을 몇 번 되풀이했는데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드베트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노르웨이 과학 학술지와 아스트라에 한 부씩 보냈다. 곧 아스트라에서 전화가 왔고 얼마 후에 아스트라 노르웨이 지사 연구부장이 미드베트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술을 마시면서 연구부장은 미드베트에게 아스트라에게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회사는 미드베트에게 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기꺼이 더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아스트라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미드베트가 연구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거였다. 수십 년 전 독일에서 노르웨이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아버지가 그랬듯이 미드베트는 직감과 윤리의식을 따랐다. 그는 아스트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년간 그 회사와 껄끄러운 관계로 지냈다. 특히 아스트라 본사가 있는 스웨덴에서 공부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때 미드베트는 명문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1970년대 초에 미드베트 박사는 오슬로로 들어와서 오슬로 대학 병원에 적을 두고 있었다. 또다시 그는 세균 샘플을 검사해서 항생제, 내수성, 간수성 판별했다. 그 과정이 엄청나게 느리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축적된 정보 대부분이 연구실 내부에서만 공유된다는 점이었다. 당시에는 효능을 잃어가는 약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광범위한 국내 시스템이 없었다. 마침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대형 IBM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펀치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컴퓨터였다. 미드베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길을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험 결과를 기록하면 어떨까? 미드베트가 전산 실장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도 관심을 보였다. 한 젊은 제자의 도움으로 미드베트는 병원 곳곳에서 채취한 임상 샘플을 모아서 각각을 당시 입수 가능했던 13가지 항생제로 시험했다. 그는 항생제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임상 샘플을 감수성균, 상대적 감수성균, 상대적 내성균으로 분류했다. 또한 미드베트는 채소 억제 농도도 기록했는데 이는 감염증 유발 세균을 죽이는 데 필요한 채소 투여량에 해당한다. 미드베트는 얻은 실험 데이터를 제자에게 보냈고 제자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날마다 수십 가지 기록이 컴퓨터에 입력되었다. 연구팀은 쉼없이 일하며 약제 내성 감염증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헌신했고 그 데이터를 오슬로 대학병원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내성균 감염증의 동향도 파악했고 약효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투여량도 알아냈다. 1980년경에는 무려 5만 5천 개의 샘플이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미드베트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 정부의 보고가 마련되었을 때 전산 실장에게 전화가 왔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소식이었다. 미드베트는 망연자실했다.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는 시대를 한참 앞서 있었다. 다른 나라의 데이터 수집 정리 실태는 미드베트가 한 일에 비하면 3발에 비었다. 프로젝트의 효용이 직접적인 만큼 데이터 손실에 따르는 결과는 엄청날 터였다. 절망에 빠진 미드베트는 전산 실장에게 자기가 수년간 모아온 펀드 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잘 몰랐지만 꼼꼼한 연구자였던 만큼 데이터는 잘 간수하고 있었다. 펀치카드요? 실장이 물었다. 펀치카드 원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미드베트는 물론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 실장은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정말 미드베트가 펀치카드를 모두 갖고 있다면 데이터 세트를 전체를 복구할 방법이 있었다. 단 전산실에 그 일을 할 인력이 있어야 했다. 미드베트는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물론 인력은 문제가 없었다. 전에 데이터를 모았을 때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컴퓨터 기록을 복구하는 일도 가능할 터였다. 몇 달에 걸쳐서 미드베트와 제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재구축하고 기록을 대부분 복구했다. 1980년도에 초에 이것이 어떻게 앞에서는 사고가 났어. 그렇구나. 1980년대 초에 미드베트의 데이터 수집 분석 정보 공유의 체계는 오슬로 대학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곳곳의 여러 기관에서 사용되었다. 그 결과로 국내 항생제 내성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이후에 수십 년간 항생제 처방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터였다. 참 귀한 것을 다시 참 보관했던 것이 참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일이 되었네요. 미드베트의 조국 노르웨이는 고급 연어 산지의 대명사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연어 중에 상당수는 노르웨이 양식장에서 나온다. 보스턴 교외에 있는 우리 집 근처의 식료품점에서도 노르웨이산 연어를 1년 내내 판다. 사실 미드베트는 연어 산업 발전에 일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의 식료품점에서 연어를 팔 수 있는 까닭은 산업용 항생제 때문에 커져가던 내성의 위협으로부터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한 백신 덕분이다. 백신? 노르웨이 연어 산업은 1980년대에 현대식 양어장이 등장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현대식 양어장은 대부분 둥근 대형 어장 몇 개를 바닥에 나란히 설치해 놓은 형태다. 어떤 어장은 지름이 10m밖에 안 되지만 어떤 어장은 축구장 절반만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도 너비 못지않게 상당하다. 그런 어장에 들어있는 그물망 대부분은 연어를 10만 마리까지 수용한다. 일부 초대형 어장은 25만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양업이 발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절창병이란 치명적인 의료 질병도 확산이 되었다. 생기를 유지하고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양어 장조들은 항생제를 사료에 직접 첨가해서 예방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업 규모가 커지면서 항생제 사용량도 많아졌다. 1980년대 말에는 사용량이 하도 많아서 양어 장조들이 항생제를 사료에 섞을 때에 콘크리트 혼합기를 사용했다.
미드베트는 걱정이 커졌다. 그가 단연간 연구해온 바와 점점 정교해지던 그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그런 양의 방식은 서로 환경 일반 대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터였다. 1980년대 중반에 미드베트는 그 문제에 관한 글을 써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통해 노르웨이 사람들이 해마다 24톤씩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48톤을 복용했다. 노르웨이 연예에게 투여하는 항생제 양이 노르웨이 사람 모두에게 투여하는 항생제 양의 2배라는 사실을 우려할 만했다. 항생제 강화 사료를 바로 양의 정에 쳐넣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료가 주변 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우려할 만한 점이었다. 미드베트는 노르웨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정부가 환경 공정 위생 규정을 법제화하기를 바랐지만은 양업은 소익성 높은 사업이자 주요 세원이었다. 그는 양업 로비 단체 및 양어장조와 긴밀한 관계인 소유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참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어쩔 수 없네. 1989년에 미드베트는 마음 맞는 과학자들과 함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노르웨이 국영 방송국이었다. 한 국영 지역 방송국에서 항생제와 양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비디오 카메라로 여러 양어장 밑바닥을 촬영하면서 과량의 항생제 때문에 양어장 바닥면이 새까맣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은 여러 양어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수역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그것은 물고기 몸속에도 항생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물고기 수면에 떠있는 항생제 첨가 사료를 먹고 사는 조류의 몸속에도 항생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다큐멘터리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영상은 노르웨이 공중파 방송에서 딱 한 번 방영되었다. 공장식 양어장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격분했다. 자기네 사업을 위협하면 서선 경제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국영방송국에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방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프로듀서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국영방송국은 명령에 따랐다. 그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방영이 금지되었다. 그래도 조류가 바뀌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내성과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되고 대중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런 상황은 양업계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양어장들은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자기네 영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려 할수록 도리어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어장들은 과학 덕분에 살았다. 그들이 항생제 남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더 이상 진정시키지 못하게 됐을 즈음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절창병을 예방해서 예방용 항생제의 사용을 줄여줄 연어용 백신이 새로 개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자동화 공정으로 연어 복부에 주사하는 그 백신은 양어장조 양업 국가 경제의 뜻밖의 선물이었다. 1994년경 노르웨이에서 백신 접종이 통상적인 일이 되면서 항생제 사용량이 뚝 떨어졌다. 노르웨이 사료나 항생제와 고기 생산을 논할 때면은 의리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미드베트는 대중에게 그 문제를 알린 과학자로 칭송받았다. 이제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로 정리하고 면밀히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감시 체계가 구축한 주요 인물로 널리 인정받았다. 또한 그는 뜻이 맞는 과학자들을 모아서 연맹을 만들었다. 정부는커녕 제약회사들도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기에 그는 끈질기게 정책과 관행의 개혁을 요구했다. 미드베트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고 결국 정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진 덕분이었다. 2018년에 84살의 토레 미드베트는 미생물학을 거듭 발전시키고 국가에 봉사한 공로로 노르웨이 시민 최고의 영예인 성 올라브 왕립 노르웨이 기사단 1등급 훈장을 받았다.